돈 안 되는 이 땅이라도 위자료로 써. 더 이상 찾지 마. 이틀 만에 돌아온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벽지가 뜯기고 가구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지수의 낡은 옷가지만 팽개쳐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구겨진 땅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외 로밍으로 전환됩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모두 같은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5년간 헌신한 며느리를 버리고 시댁 식구들은 중국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남은 것은 수억 원의 빚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산골 땅 문서 한 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린 그 땅 문서가 자신들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될 거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수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내렸습니다. 이틀 만에 돌아오는 집이었습니다. 친정에서 보낸 하룻밤이 이틀로 늘어난 건 민석이 자꾸 더 있다 오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장모님 오랜만에 보는데 하루 더 자고 와. 내가 장인어른 맛있는 것도 사드리라고 용돈 보냈으니까 천천히 와. 응? 민석이 그런 말을 한 건 결혼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번듯한 백화점 쇼핑백을 내밀면서였습니다. 지수는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번쩍이는 명품 가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세상에, 당신 갑자기 웬 선물이야? 아, 글쎄, 이번에 투자 유치 성공했다니까. 드디어 큰 건 하나 터졌어. 당신 그동안 나 만나서 고생 많았잖아. 이제 나도 남들처럼 내 마누라 기 좀 살려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친정 가서 효도 좀 진하게 하고 와. 알았지? 민석이 지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넉살 좋게 웃었습니다. 지수는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하다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5년 동안 남편의 벤처 사업을 위해 돈 한 푼 안 받고 실장 노릇하며 시어머니 박 여사의 모진 구박을 견디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친정어머니가 허리 굽혀가며 정성껏 보내준 반찬통은 시누이 미니의 자취방으로 고스란히 옮겨졌습니다. 지수가 속상해서 한마디 하면 박 여사는 눈을 부라리며 고함을 내뱉곤 했습니다. 아, 미니는 밖에서 사 먹는 애 아니냐. 내 친정 엄마가 보낸 게 다 우리 집 식구 먹으라고 보낸 거지. 너 혼자 처먹으라고 보낸 거야? 친정 타령은. 쯧쯧, 배운 게 저러니. 그런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도 민석이 건넨 가방 하나에 지수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나를 아직 사랑하는구나. 이제 우리 집도 볕들 날이 오겠구나 하는 마음에 친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친정에서의 이틀은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사온 갈비를 구우며 연신 우리 딸 최고다 하고 웃으셨고 어머니는 지수의 거친 손을 잡고 놓질 않았습니다.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 거니? 시어머니가 또 괴롭히는 건 아니고. 엄마, 나 잘 먹어. 걱정 마. 우리 남편 이제 사업도 잘 풀린대. 이제 고생 끝이야. 지수는 억지로 웃었지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밑이 턱에 죽은 32살의 얼굴은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 입사했을 때
촉망받던 시절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틀째 저녁 지수는 들뜬 마음으로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지수는 네 번째 전화를 걸다가 멈추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바쁜가 보네. 큰 계약이라고 하더니 미팅이 끊이질 않나 봐. 그때는 정말 바보같이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수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2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지수는 멈춰 섰습니다. 도어락에 손을 대었지만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소리였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그제야 지수의 눈에 현관문 옆에 붙은 노란 종이가 들어왔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 무단 출입 시 법적 조치. 지수의 손끝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뜯어내고 미친 듯이 번호를 눌러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관리사무소로 숨 가쁘게 뛰어내려갔습니다. 저기요, 소장님, 저 1204호 한지수인데요. 우리 집 문이 안 열려요. 누가 비밀번호를 바꿨나 봐요. 관리소장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지수를 안쓰럽게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1204호 댁? 그 집 어제 이사 나갔는데 몰랐어요? 네, 이사라니요? 누가요? 어제 대낮에 이삿짐 트럭이 와서 싹 다 빼갔다니까. 남자분이랑 나이 드신 할머니 그리고 젊은 아가씨까지 셋이서 아주 일일이 지시하면서 짐 다 싣고 갔어요. 남편분이 맞다길래 우린 그런 줄 알았지. 지수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관리소장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 나이든 여자, 젊은 여자, 민석과 박여사, 그리고 신우이 민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의 도움으로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을 때 지수는 현관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나가 흉측했고 바닥에는 가구를 거칠게 끌어낸 흠집이 칼자국처럼 나 있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지수가 입던 낡은 옷가지 몇 벌이 쓰레기처럼 바닥에 팽개쳐져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벽에 박혀있던 금고가 통째로 뽑혀나간 자리에 하얀 시멘트 가루만 눈물처럼 수북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엄마가 장만해준 예물함은 거실 구석에 발로 차인 듯 뒹굴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금가락지 하나 보이지 않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래. 지수는 예물함을 들어 올렸다가 힘없이 떨어뜨렸습니다. 손가락 끝의 감각이 얼음장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향한 지수의 발이 식탁 앞에서 멈췄습니다. 식탁 옆에는 냄새나는 쓰레기통이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와 붉은 딱지가 붙은 고지서들이 지저분하게 쑤셔 박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펼쳤습니다. 강원도 정선 깡촌에 있는 땅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물려준 농사도 못 짓는 돌밭이었습니다. 그 밑에 종이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대물변제 계약서. 지수는 그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민석이 지수의 인감을 도용해서 사채며 은행이며 온갖 곳에서 돈을 빌려 쓰고 그 빚을 지수 이름으로 다 돌려놓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 사이에 메모지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남편 민석의 글씨였습니다. 돈도 안 되는 이 땅, 세금만 나오길래 내 명의로 던져놨다.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라. 그리고 나 찾을 생각 꿈도 꾸지 마. 우리 이제 남남이니까. 지수는 메모지를 쥔 채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의 냉기가 뼈저리게 전해졌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수는 미친 듯이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현재 서비스 지역이 아니어서 해외 로밍 안내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에게 걸었습니다.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신우이 민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텅 빈 거실에 노을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그 속에서 먼지만이 평화롭게 떠다녔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킨 지수가 민석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5년 동안 지수가 땀 흘려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낯선 간판이 보였습니다. 사무실 문에는 시뻘건 압류 딱지가 도배되어 있었고 안에서는 인부들이 망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기 벤처플러스 사무실 어디 갔나요? 거기요? 벌써 폐업 신고하고 날랐어요. 사장님이 야반도주했다던데? 우린 여기 인테리어 새로 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지수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민석과 컵라면 나눠 먹으며 웃던 자리, 밤새워 서류 정리하던 책상,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혹시나 해서 신우이 민희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앞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희는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V자를 그리며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시어머니 박 여사가 샤넬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개선장군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 적힌 글귀가 가관이었습니다. 드디어 탈출. 상해에서 멋지게 새 인생 시작할게요. 지수에게 온 쪽지도 한 통 있었습니다. 언니, 그동안 우리 집 식모 사느라 수고했어. 이제 우리 오빠 놔줘. 아, 남은 빚은 언니가 알아서 해결해. 상해는 날씨가 너무 좋다 얘. 지수는 전화기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더 이상 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삿짐 업체 조끼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 1204호 안주인 되시나? 어제 이사 나갈 때 남편분이 집 가구랑 가전제품 그거 몽땅 중고 업자한테 현금 받고 팔아넘기셨거든. 아주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싹 쓸어 가시더라고. 혹시나 해서 들러봤소. 현금으로요? 남편이 직접 다 챙겨갔다고요? 그럼요. 트럭 2대분인데 가구가 비싼 거라 돈이 꽤 됐을 텐데 아주 신나서 챙겨가시더만. 지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자가 떠난 뒤 거실 바닥을 보니 찢어진 서류 조각 하나가 보였습니다. 6개월 전 날짜가 찍힌 중국 비자, 신청서와 상해, 아파트 계약서였습니다. 6개월 전? 그때 민석은 지수에게 조금만 참으면 우리 부자 된다며 새벽까지 일을 시켰습니다. 지수가 코피 쏟아가며 사업 보고서를 쓰는 동안 남편은 제 엄마와 여동생을 데리고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잠바를 입은 험상궂은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한지수 씨, 당신 남편 강민석이 빌려간 돈이 이자 합쳐서 3억 4천이야. 남편은 튀었으니 마누라가 갚아야지. 지수는 겁에 질려 문을 닫으려 했지만 남자의 투박한 구두가 문틈에 꽉 끼었습니다. 어딜 도망가. 당신 이름으로 빌린 돈도 수두룩하더만. 연대보증 도장 찍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울 거야. 지수는 뒷걸음질 치다 식탁에 부딪혔습니다. 남자들은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다는 협박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발자국이 찍힌 땅 문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서 나온 지수는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진 거라곤 현금 7만 원과 이 구겨진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찜질방 입구에 그 사채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수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비상구 계단을 맨발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새벽 4시 서울역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터미널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선행 첫 차 6시 30분. 지수는 주머니에서 꼬질꼬질해진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레기통에 처박은 땅, 돈 안 된다고 내던진 그 돌밭. 이제 지수에게 남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매표소 문이 열리자 지수는 마지막 돈을 털어 정선행 표 한 장을 샀습니다. 표를 쥔 지수의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고 봐. 나 절대로 안 죽어. 당신들이 버린 이 땅에서 반드시 일어나서 당신들 피눈물 흘리게 해줄 테니까. 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지만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6시 30분 정선행 버스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출발했습니다. 지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향해 차가운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정선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터미널이라고 부르기엔 참으로 초라한 건물 앞에 먼지투성이 버스 한 대가 덩그러니 서 있었고 매표소 옆 벤치에는 낡은 보따리를 든 할머니 한 분이 꾸벅꾸벅 졸고 계셨습니다. 지수는 쓰레기통에서 건져온 꼬질꼬질한 땅 문서를 꺼내 매표소 직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여기 주소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직원이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주소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버스 안 다녀요. 택시를 타야 하는데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자고 하면 택시 기사들이 손사래를 칠걸요? 길도 험하고 사람도 안 사는 데라. 지수는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버스표를 끊고 남은 돈은 10,000원짜리 한 장과 짤랑거리는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택시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터미널 앞에서 1시간 넘게 발만 동동 구르던 지수 앞에 낡은 트럭 한 대가 덜컹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짐칸에 배추가 산더미처럼 실린 트럭 운전석에서 인심 좋아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여기서 한참 서 있던데 어디 가려고? 혹시 이 주소 근처 지나가시나요? 제가 거기 좀 가야 해서요. 남자가 땅 문서를 힐끗 보더니 눈썹을 획 치켜 올렸습니다. 거기, 아이고, 거기는 산꼭대기 오지 중에 오지야. 거길 뭐하러 가려고 그래? 제 땅이에요. 거기 가서 살아야 해요. 제발 좀 태워주세요. 남자는 기가 막힌 듯 지수를 한참 쳐다보더니 털털거리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참나 세상에. 타요, 타. 마침 그 근처에 배추 내려줄 데가 있으니까. 트럭은 포장도로를 벗어나자마자 구불구불한 산길을 뱀처럼 타고 올라갔습니다. 아스팔트가 끊기고 울퉁불퉁한 흙길이 시작되자 트럭이 덜컥 비명을 지르며 요동쳤습니다. 지수는 차창 손잡이를 꽉 붙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은 깊고 나무는 빽빽해서 금방 호랑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이 위에는 집이 몇 채 없어요. 사람 그림자 보기도 힘든데 젊은 아가씨가 혼자 가면 위험해. 다시 생각하지 그래요? 지수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위험하다고 돌아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트럭이 멈춘 곳은 길이 너무 좁아져서
차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지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걸어 올라가야 해. 한 20분만 쭉 올라가면 집이 보일 거요. 지수는 트럭에서 내려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거참,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아가씨, 거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돼. 무서우면 당장 내려와요. 트럭 소리가 멀어지자 산 전체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지수는 서울에서 신고 온 구두를 신고 터벅터벅 산길을 올랐습니다. 20분이라더니 40분을 걸어도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두 뒤축은 이미 다 까졌고 발 뒤꿈치에서는 피가 배어나와 양말을 적셨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주저앉고 싶을 때쯤 덤불 사이로 낡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멈춰 섰습니다. 그건 집이 아니었습니다. 지붕은 썩어서 폭삭 내려앉아 있었고 벽은 금이 가다 못해 속살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사람 키만 한 가시덩굴이 엉겨붙어 있었고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흉기처럼 뒹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대답하는 건 서늘한 산바람뿐이었습니다. 지수는 구두를 벗어 던지고 맨발로 마당에 발을 들였습니다. 가시덩굴이 발등을 사정없이 긁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현관문 역할을 하던 낡은 나무 판자를 밀작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수는 먼지 쌓인 방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흙바닥의 차가운 기운이 뼈 마디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밖이 어둑어둑해지자 지수는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썩은 나뭇가지를 주워 먼지를 쓸어내고 창고 구석에서 찾아낸 낡은 장판 한 장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없는 적막한 산속에서 지수는 짐승처럼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해가 뜨자마자 녹슨 괭이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텅! 괭이를 내리치자 불꽃이 튀며 괭이가 튕겨나갔습니다. 흙보다 돌이 더 많았습니다. 1시간을 파헤쳐도 밭은커녕 손바닥에 물집만 가득 잡혔습니다. 어머, 저기 좀 봐. 진짜 사람이 왔네. 담장 너머로 마을 아주머니 두 분이 수군거리며 지수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 귀신 붙은 집에서 살겠다고 저러는 거야? 저 집 주인이 10년도 넘게 버려둔 집인데 제정신이 아니구먼. 쉿, 저기 봐. 눈 마주쳤어. 얼른 가자고 재수 없게 시리. 그들은 지수가 인사를 하기도 전에 고개를 돌려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오후에는 배가 불룩 나온 마을 이장이 팔짱을 낀 채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이 집 주인이요? 젊은 여자가 이런 데를 왜 와? 제 이름으로 된 땅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 겁니다. 지수가 서류를 보여주자 이장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허이구, 땅 문서? 아가씨, 여기 조만간 나라 땅으로 편입될 거야. 군청에서 계획 다 짜놨으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조용히 짐 싸서 내려가죠. 이 동네 법은 이 동네 사람들이 정하는 거니까. 이장이 으름장을 놓고 가자 지수는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마을 아래 구멍가게로 내려갔습니다. 쌀 한 봉지와 라면 몇 개를 들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지금 돈이 좀 모자라서요. 다음 주에 꼭 갚을 테니 외상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게 주인은 지수를 벌레 보듯 훑어보더니 물건을 확 뺏어갔습니다. 외상? 여보쇼, 우리 가게 외상 안 해. 그리고 이장님이 그러는데 저 위엔 사람 살 때 아니라며? 돈 없으면 굶어야지. 얼른 나가요. 지수는 빈손으로 산길을 다시 올라왔습니다.
배가 고파 눈물이 났습니다. 개울가에서 얼음장 같은 물을 떠마시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이름 모를 풀떼기를 뜯어 씹으며 지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바닥 물집이 터져 진물이 흐르고 밤마다 산짐승 울음소리에 식칼을 쥐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3억 4천만 원이라는 남편이 남긴 빚 고지서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강민서? 박여사? 당신들 내 손으로 반드시 처단할 거야. 나흘째 되던 날 마지막 돈으로 산 배추 씨앗을 심었지만 싹조차 트지 않았습니다. 척박한 땅이 씨앗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지수는 우물이라도 파보겠다며 곡괭이질을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깊게 파내려가던 그때 곡괭이 끝에 닿는 감촉이 달랐습니다. 지수는 손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보랏빛이 감도는 신비로운 흙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흙이 왜 이래? 무언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한 지수는 배고픔도 있고 더 깊은 산속으로 먹을 것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험준한 절벽 끝에 매달린 붉은 잎의 신기한 식물을 발견했습니다. 지수는 홀린 듯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발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지수의 몸이 비탈길 아래로 사정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다리가 돌부리에 부딪히며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지수의 의식은 빗속에서 흐릿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억센 손이 지수의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진한 약초 냄새가 진동하는 오두막이었습니다. 다리에는 초록색 약초 고약이 두툼하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화덕 앞에 앉아 솥을 저으며 지수를 돌아봤습니다. 지수가 절벽에서 캐려던 그 붉은 식물을 손에 든 채였습니다. 아가씨, 이 식물이 뭔 줄 알고 손을 대? 이건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무식하면 목숨 잃기 딱 좋구먼. 노인의 날카로운 눈빛이 지수의 눈에 박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수의 운명을 바꿀 오노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지수는 오노인의 오두막에서 사흘을 꼬박 보냈습니다. 노인은 하루에 2번씩 지수의 다리에 갓 지은 약초 고약을 발라주었고 화덕이 솥에서 펄펄 끓인 진한 약물을 대접 가득 내주었습니다. 자, 이거 마셔. 써도 참고 마셔야 뼈가 붓고 기운이 나는 법이야. 입술에 닿는 맛은 쓰다 못해 혀가 마비될 정도였지만 신기하게도 마실 때마다 몸속에 따뜻한 기운이 돌며 천근만근이던 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수가 겨우 문지방에 걸터 앉을 수 있게 된 날 지수는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어르신, 성함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오정환이야. 오씨라고 불러. 오 어르신, 저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구해주셨어요? 노인이 약초 줄기를 툭 꺾으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내 산에서 사람 죽어나가면 나만 귀찮아져. 경찰 오고 동네 시끄러워지는 거 딱 질색이라 그랬으니 고마워할 거 없어. 말은 차갑게 해도 지수를 살피는 눈길엔 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노인의 눈치를 살피며 품 안에서 그 붉은 식물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제가 캐려던 이 식물이 도대체 뭔가요? 제 땅에서 자라는 건데 이름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노인이 손을 멈추고 지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오두막 안에서 누렇게 때 묻은 종이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30년 전 노인이 직접 쓴 연구 노트였습니다. 나는 원래 서울에서 대학생들 가르치던 교수였어. 30년 전에 이 산에 왔다가 기가 막힌 걸 발견했지. 이 땅속 깊은 곳에 게르마늄이라는 보물 같은 흙이 층을 이루고 있더라고. 그 흙을 먹고 자란 약초는
일반 산삼보다 약효가 수십 배나 강해. 나는 그걸 천린삼이라고 불렀지. 지수는 그 신비로운 이름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표정이 이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연구를 그만두셨어요? 내 시아버지 때문이지. 강씨 영감 그 욕심쟁이가 내가 연구 좀 하겠다니까 땅값을 터무니없이 부르더라고. 내 전 재산을 털어도 모자랄 만큼. 결국 연구비 다 날리고 대학에서도 쫓겨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지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시아버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렸다는 사실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그런 줄도 모르고. 됐어. 네가 무슨 죄냐. 그 영감이 나쁜 놈이지. 노인이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그때 지수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우물을 파다가 보랏빛 나는 흙을 봤거든요. 그게 혹시 보랏빛 흙? 아이고 이 사람아. 그게 바로 그 게르마늄 토층이야. 아직 그 땅 밑에 있었구만. 지수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어르신,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천린삼을 어떻게 키우는지, 어떻게 약을 만드는지. 저 이제 이 땅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못 일어나면 저는 죽은 목숨이에요. 노인은 한참을 내려다보더니 쯧쯧 혀를 차며 삽과 괭이를 챙겨 들었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다 될 일이면 세상 천지가 다 부자게. 따라와 봐. 노인은 지수의 폐가 마당, 보랏빛 흙이 나온 그 자리를 삽으로 푹 찔렀습니다. 여기야. 천린삼은 일반 흙이랑 보랏빛 흙이 만나는 경계에서 자라거든. 살살 파봐. 지수는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필사적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한참을 파 내려가던 지수의 손가락 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어르신, 여기 뭐가 있어요? 둘이서 조심조심 흙을 털어내자 세상에 어른 팔뚝만 한굵고 튼실한 뿌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짙은 자줏빛이 감도는 것이 예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20년도 더 된 놈이야. 강씨 영감이 옛날에 심어놓고 까먹은 게 분명해. 이놈이 20년 넘게 땅속 보물을 다 빨아먹고 자랐구만. 그날 하루만 무려 12뿌리의 천린삼을 캐냈습니다. 노인은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한 뿌리만 해도 강남 아파트 전세금은 나올 거다. 근데 그냥 먹으면 안 돼. 9번 찌고 9번 말려야 진짜 약이 되는 거야. 그 비법 내가 가르쳐 주마. 지수는 그날부터 밤낮 없이 화덕 앞에 앉아 불을 지폈습니다. 오노인의 호된 꾸짖음을 들어가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엔 꼭 막아 끼는 법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웬 번드르르한 양복쟁이를 데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어이 아가씨, 이분은 서울서 내려온 장 사장이야. 이 땅 우리가 비싸게 쳐줄 테니까 당장 도장 찍어. 싫습니다. 제 땅 절대 안 팝니다. 돌아가세요. 지수가 단칼에 거절하자 장 사장이라는 자의 눈빛이 독사처럼 변했습니다. 참, 좋은 말로 할 때 듣지? 이 산골에서 아가씨 혼자 뭔 일을 당할 줄 알고 그래. 그날 새벽 지수는 밭에서 수상한 소리를 듣고 횃불을 든 채 뛰쳐나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놈들이 제초제통을 들고 산밭에 독을 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거기 안 서. 지수의 섯을 퍼런 고함의 놈들은 도망쳤지만 파출소 경찰조차 이장편을 들며 지수를 몰아세웠습니다. 세상 천지에 내 편 하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지수는 이를 악물고 천린삼 농축액을 유리병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어르신, 저 서울 다녀올게요. 이 약의 진가를 알아줄 사람을 꼭 찾아올게요. 지수는 품 안에 농축액 3병을 꼭 안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제품이라며 백화점마다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터덜터덜 백화점 로비를 나오던 그때 웬 노신사 한 분이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소리만 지를 때 지수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품속의 농축액 뚜껑을 열었습니다. 진한 약물을 노신사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1분이나 지났을까 죽은 사람처럼 허옇던 노신사의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뒤늦게 달려온 비서가 소리를 쳤습니다. 노신사는 지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밀그룹 회장 윤태선. 지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재벌 회장이 지수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해밀그룹 윤태선 회장은 일주일 뒤 지수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비서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짧고도 강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날 드신 제품의 성분 분석을 직접 의뢰하셨습니다. 결과를 보시고 한지수 씨를 당장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서울 여의도 해밀그룹 본사 42층 회장 집무실 앞. 지수는 낡은 운동화에 시장 바닥에서 산 10,000원짜리 남방을 입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42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 끝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햇볕에 시커멓게 그을린 얼굴에 손마디는 굳은 살로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정선 산골에서 흙 파먹던 여자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 회장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리자 윤 회장이 인자한 웃음을 띠며 일어섰습니다. 백화점 로비에서 죽어가던 사람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혈색이 발그레했습니다. 한지수 씨, 정말 와줘서 고맙소. 회장님,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신가 해서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그날 지수 씨가 준 그 약을 먹고 나서 몸이 날아갈 것 같아. 우리 주치의가 내 맥을 짚더니 기적이라며 깜짝 놀라지 뭐야. 윤 회장은 탁자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뭉치를 지수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게 지수 씨가 준 그 농축액 분석 결과야. 우리 연구소에서 밤을 새워 분석했지.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려운 말들이 가득했지만 맨 밑에 적힌 굵은 글씨는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일반 산삼 대비 게르마늄 42배, 사포닌 28배.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수치임. 42배야, 42배. 내가 평생 유통업을 했지만 이런 보물은 처음 봐. 지수 씨, 도대체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 지수는 정선 산골의 보랏빛 흙 이야기와 오 노인의 정성 어린 가공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윤 회장은 지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세상에 하고 감탄하더니 옆에 앉은 젊은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그룹 전략기획본부장 서준이야.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지. 서준 본부장은 34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남자였습니다. 그는 지수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 씨, 회장님께서 지수 씨의 사업에 20억을 투자하라고 하셨습니다. 공장 세우고 법인 만드는 것까지 저희가 전부 지원하겠습니다. 지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20억이라니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돈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지수 씨의 제품은 우리 해밀그룹에서만 독점 판매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지수는 무릎 위에 올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억울하게 버림받았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회장님. 반드시 목숨 걸고 최고의 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해밀그룹의 지원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서준 본부장이 직접 정성까지 내려와 공장 부지를 잡고 일사천리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번듯한 현대식 공장이 올라가자 지수를 미친 여자 취급하던 마을 인심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지수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한 사장님, 우리 집 배추가 아주 달게 잘 익었어. 이것 좀 가져가서 국 끓여 먹어. 지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배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준에게 부탁했습니다. 서준 씨, 공장 직원은 우리 마을 사람들을 우선으로 뽑아주세요. 저 사람들이 저한테 모질게 굴었어도 여기서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젊은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아서요. 서준은 지수의 넓은 마음에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 가동 첫날 지수를 욕하던 주민 23명이 번듯한 작업복을 입고 지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지수의 숲.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백화점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이 늘어서고 한 달 만에 물량이 동이 났습니다. 지수는 돈을 벌자마자 제일 먼저 은행으로 달려가 남편이 남긴 3억 4천만 원의 사채 빚을 단숨에 갚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자기를 협박하던 사채업자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험상궂은 남자가 지수를 보고 기침을 하며 당황했습니다. 지수는 탁자 위에 빚상환 확인서를 쾅 내려놓았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변호사가 보내는 내용 증명이에요. 당신들이 나한테 저지른 불법 협박, 이제 법대로 처리할 테니 그렇게 하세요. 사채업자가 입을 쩍 벌린 사이 지수는 차갑게 쏘아붙이고 돌아섰습니다. 찜질방에서 맨발로 쫓겨나던 그날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수는 경매에 나온 옛 아파트 1204호도 다시 낙찰받았습니다. 텅 빈 거실, 쓰레기통이 놓여있던 자리에 지수는 액자 하나를 세워두었습니다. 남편 민석이 남긴 비정한 메모였습니다. 돈 안 되는 이 땅이나 가져라. 찾지 마라. 지수는 그 메모를 보며 매일 아침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지수의 성공 신화는 다큐멘터리 방송까지 탔습니다. 전 국민이 천린삼여제 한지수의 이야기에 울고 웃었습니다. 공장 옆엔 오노인을 위한 멋진 연구소도 생겼습니다. 오노인은 30년 만에 연구복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지수야, 정말 고맙다. 내 한을 네가 다 풀어주는구나. 한편 중국 상해에서 거지처럼 지내던 남편 민석과 시댁 식구들도 이 소식을 듣고 까무러쳤습니다. 시누이 미니가 인터넷 화면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이것 좀 봐. 이거 지수 언니잖아. 천린삼여제. 세상에 저 땅이 수조원 가치가 넘는데. 민석은 화면 속 지수를 보며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자기가 쓰레기통에 버린 그 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니. 박 여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뭐해? 당장 한국 가서 그 땅 뺏어와야지. 너의 아버지가 물려준 건데 왜 전현이 다 처먹어. 다음 날 아침 정선 공장 정문 앞. 지수는 서준 본부장에게 부탁해 커다란 전광판을 설치하고 수많은 기자를 불렀습니다. 오전 10시 택시에서 내린 민석과 박 여사, 민희는 공장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민석은 카메라가 깔린 걸 보고는 비굴하게 웃으며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척하며 땅을 뺏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지수 앞에 엎드리려던 찰나 지수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삑! 대형 전광판에 영상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석이 중국 도박장에서 낄낄거리며 지수를 비웃던 은밀한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의 멍청한 마누라가 빚다 갚고 있을 텐데 무슨 걱정이야? 그 여자는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야, 노예.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민석의 얼굴을 하얗게 비쳤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민석은 전광판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도박장 테이블에 칩을 짤랑거리며 던지고는 좋다고 헤헤거리며 웃던 그 얼굴이 대낮 햇살 아래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민석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강민석 씨, 지금 전광판에 나오는 저 영상 속 인물 본인 맞지요? 마누라 버리고 중국으로 야반도주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한 말씀 하시죠. 민석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휘저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때 뒤에 서 있던 박 여사가 아들의 팔을 잡아 끌며 전광판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찍지 마. 이 사람들아, 카메라 안 꺼? 남의 집안일에 웬 참견이야. 박 여사는 기자들 사이를 불도저처럼 뚫고 지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수의 머리채를 잡아 낚아채려는 순간 양옆에 서 있던 덩치 큰 경호원들이 박 여사의 팔을 척하고 붙잡았습니다. 이거나, 이 짐승 같은 놈들아, 이게 어디서 어른 팔을 잡아. 박 여사는 경호원의 손을 뿌리치려 버둥거리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바닥에 대자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길바닥을 손바닥으로 치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려잡네. 사람 살려. 나 며느리한테 맞아 죽는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바닥에 드러누워 발을 구르는 박 여사를 구석구석 비췄습니다. 아무도 박 여사의 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는 걸 모든 카메라가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런 박 여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서늘한 시선이 이번엔 남편 민석에게 향했습니다. 민석이 비굴하게 지수 앞으로 다가오더니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야,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사기를 당해서 그런 거야. 투자금을 다 날리고 너까지 위험해질까봐 너를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야. 나도 피눈물 흘리며 갔다고. 민석의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입술을 파들파들 떨며 지수의 구두 앞에 이마를 지시겨대려 했습니다. 지수는 더러운 것을 피하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떠났다고? 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명품 가방 사주며 친정 보내놓고 그 사이에 집 안가구를 몽땅 팔아 현금 챙기고 내 이름으로 사채까지 끌어쓰고는 쓰레기통에 메모 한 장 남기고 도망친 게 그게 나를 지키려고 한 짓이야? 민석의 눈물이 딱 멈췄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너무나 매서워서 더 이상 가짜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까딱하자 경호원이 서류 봉투 하나를 민석의 얼굴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혼 소장이야. 그리고 이건 네가 중국 도박장에서 쓴 차용증이랑 불법 환치기 내역서들 전부 경찰에 넘길 거니까 그렇게 알아. 민석이 소장을 집어들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서류를 갈갈이 찢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혼? 절대 못해. 이 땅은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거야. 내 땅이니까 당장 내놔. 소유권 반환 소송할 거야.
지수는 품 안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 줄 알아? 네가 도망치던 날 쓰레기통에 처박아둔 대물변제 계약서야. 내 손으로 이 땅을 지수 명의로 돌려놓는다고 친필로 적었잖아. 법적으로 이 땅은 이제 완전히 내 거야. 민석의 얼굴이 썩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자기가 무시하며 버렸던 종이 한 장이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신우이 미니가 기자들 사이를 뚫고 공장 안으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갔습니다. 로비에 전시된 비싼 천린삼 제품들을 팔로 싹 쓸어 바닥에 깨뜨리고 사무실 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거 다 우리 거야. 우리 집 땅에서 나온 건데 왜 네가 팔아먹어? 지수는 미니의 난동을 멀찌감치 서서 휴대전화로 다 찍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미니를 붙잡자 지수가 서준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준 씨, 재물손괴로 고소장 넣으세요. 여기 증거 영상 다 있습니다. 미니가 경호원에게 끌려가며 악을 썼습니다. 언니, 사람이 어떻게 이래? 우리가 가족인데. 지수는 미니를 빤히 바라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너 공항에서 나한테 쪽지 보낸 거 기억 안 나? 식모 사느라 수고했다. 빚은 알아서 해라. 상해, 날씨 좋다고 했지? 네가 상해에서 웃고 있을 때 나는 찜질방 바닥에서 사채업자들 피해 다니며 피눈물을 흘렸어. 미니의 입이 조개처럼 꽉 닫혔습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들이 미니를 연행해 갔습니다. 박 여사는 땅바닥을 치며 곡소리를 냈고 민석은 찢어진 종이 조각 사이에서 넋이 나간 듯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지수는 정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지수는 5년 전 결혼할 때 가져온 예물 목록과 남편이 도망친 날의 텅 빈 아파트 사진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도망가고 남겨진 것은 산더미 같은 빚 고지서와 쓰레기통 속에 이 땅 문서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빚 3억 4천만 원을 제 손으로 다 갚았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아이고 저런 하고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는 마이크를 꽉 잡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지킨 것은 땅이 아닙니다. 짓밟힌 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킨 것입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온 나라에 퍼졌고 지수의 회사는 상장 준비를 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업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지수는 다시 숲이라는 재단을 만들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혼 소송 첫 재판 날, 지수는 검은 정장을 반듯하게 입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민석은 어디서 빌려 입었는지 헐렁한 양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5년 동안 시댁의 종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속여 친정에 보낸 뒤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지수의 담담한 진술에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수가 제출한 녹취 파일에서 민석이 지수를 비웃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판사의 얼굴도 험악하게 굳었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판사의 호통에 민석은 대답도 못하고 제 손등만 바라보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지수 앞에 서준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서준 씨,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서준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의 검은 어깨 위로 하얀 첫눈이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수는 그 눈송이를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지수의 가슴 속에 맺혔던 한이 하얀 눈처럼 녹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망신을 당한 민석은 그날 밤 서울 구석진 모텔방에서 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화면에는 중국에서 알게 된 야바위꾼 브로커 황 씨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황형, 나야 민석이. 제발 나 좀 살려줘. 부탁할 게 있어. 강 사장, 내 사전에 공짜는 없는 거 알잖아. 돈 가져왔어? 돈은 나중에 줄게. 지수 그년 특허권 좀 뺏어오게 서류 좀 꾸며줘. 내가 옛날에 사업할 때 쓰던 수첩이 있거든. 거기 날짜만 좀 고쳐서 내가 옛날부터 천린삼 연구한 것처럼 가짜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전화기 너머로 황 씨가 쯧쯧 혀를 찼습니다. 야, 그거 걸리면 위조제로 콩밥 먹어. 나까지 엮일 일 있어? 안 걸려. 내 글씨체 그대로 베껴서 만들면 누가 알겠어? 제발 수첩 하나만 새로 만들어줘. 내가 그년 땅이랑 공장 다 뺐으면 형님 목 확실히 챙겨줄게. 민석은 이 말을 모텔 벽에 찌우며 눈을 감았습니다. 법정에서 지수가 자기 수모를 고발할 때 남몰래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던 그 열등감이 폭발한 것입니다. 지수의 말이 다 맞는 말이라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일주일 뒤 민석은 파렴치하게도 법원에 특허권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수의 숲이 자기 아이디어를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황 씨가 만들어준 가짜 수첩과 위조된 입금증까지 증거로 냈습니다. 판사님, 여기 보세요. 제가 10년 전부터 연구한 기록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저 여자가 제 뒤통수를 친 겁니다. 법원은 일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며 지수의 숲 제품 판매를 당장 중지하라는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습니다. 전국 백화점에서 지수의 제품이 싹 사라졌고 정선 공장 마당에는 배송 나가지 못한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지수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트럭들은 서 있고 기계 소리는 멈췄습니다. 가압류라니. 어떻게 공들여 세운 회사를 한순간에. 지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거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대로 석 달만 지나면 회사는 망할 판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이며 은행 이자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거기에 마귀 같은 일이 또 터졌습니다. 공장 앞에 웬 사람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나타나 지수의 숨 먹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다. 간 수치가 올라가서 사람 잡을 뻔했다. 며 악을 써댔습니다. 민석이 돈 주고 고용한 가짜 환자들이었습니다. 뉴스에는 천린삼 부작용 논란이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고 인터넷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지수는 화면을 보다 가슴이 꽉 막히는 통증에 화장실로 달려가 위에까지 토해냈습니다. 지수 씨, 정신 차려요. 서준이 달려와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지수를 부축했습니다. 지수의 팔은 뼈만 남은 듯 앙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결국 정신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위장이 다 망가졌으니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수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다는 소식에 민석은 모텔에서 낄낄거리며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들었어? 지수 그년 다 죽어간대. 그년 죽으면 아직 이혼 전이니까 내가 1순위 상속인이야. 저 땅이랑 공장 다 우리 거 된다고. 박 여사도 입이 귀에 걸려 꽃바구니를 들고 병실로 잠입했습니다. 지수가 눈을 감고 누워있자 박 여사는 뱀처럼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꼴 좋다 요거사. 심희한테 대들더니 벌 받은 게야. 박 여사가 지수의 산소호흡기줄을 확 잡아 빼려던 그 찰나 뒤에서 누군가 박 여사의 손목을 억세게 낚아챘습니다. 정선에서 달려온 오 노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천벌 받을 짓이오. 누구야 당신. 놓지 못해? 며느리 죽기를 기다리는 시어머니라니
당장 여기서 꺼지시오. 한 번만 더 이 아이 근처에 얼씬거리면 내 가만두지 않겠어. 오 노인의 시퍼런 눈빛에 박 여사는 주랭랑을 쳤습니다. 노인은 지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며 직접 지어온 약초 가루를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지수는 이대로 죽을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산소 마스크를 벗고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서준 씨, 카메라 가져오세요. 나 라이브 방송할 거예요. 이 몸으로 안 됩니다. 위험해요. 아니요, 지금 안 하면 저 사람들이 내 회사를 다 뜯어먹을 거예요. 나 멀쩡히 살아있다는 거 보여줘야 해요. 지수는 핏기 없는 얼굴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순식간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했습니다. 여러분, 저 한지수입니다. 지금 저들 주장은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제 재산은 몽땅 사회에 환원합니다. 제 전남편에겐 단돈 1원도 안 갑니다. 여기 유원장 공증 서류 보세요. 이 방송 한 방에 민석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채업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수가 죽어도 돈을 못 받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사채업자들은 모텔로 들이닥쳐 민석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이 없었습니다. 서준마저 회사 파트너십 문제로 해임될 위기에 처했고 마을 이장은 동네 망신이니 땅 넘기고 떠나라며 주민 서명지까지 들고 와지수를 괴롭혔습니다. 지수는 밤새 산소 마스크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손을 꼭 잡아주는 오노인의 온기에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벽녘 지수는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 씨, 민석이 낸 수첩, 그거 가짜예요. 민석은 절대 그런 연구할 위인이 못 돼요. 분명히 위조해준 놈이 있을 거예요. 그놈을 찾으세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지수는 창밖으로 밝아오는 새벽빛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독이 든 잔을 마셨지만 지수는 그 독을 걸음 삼아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2주 동안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민석의 뒤를 캤습니다. 중국에서 만난 야바위꾼부터 서울 뒷골목 사채업자까지 샅샅이 뒤진 끝에 드디어 가짜 수첩을 만든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을지로 뒷골목에서 가짜 도장이나 파주는 황재호라는 자였습니다. 서준이 을지로 지하 작업실 철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쥐새끼처럼 숨어있던 황재호가 소스라치게 놀라 자빠졌습니다. 누구셔? 여긴 왜 들어온 거야? 서준은 명함을 툭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민석이한테 돈 받고 수첩 위조했지? 여기 입금 내역이랑 메시지 다 있어. 경찰서 가서 콩밥 먹을래? 아니면 여기서 사실대로 말할래? 황재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자백했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쇼. 강민석 그 인간이 돈 줄 테니까 3년 전 날짜로 맞춰서 하나 만들어 달라고 사정을 하길래 그랬소. 근데 내가 실수로 작년에 나온 신상 잉크를 썼지 뭡니까? 그 잉크는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거라 3년 전에는 세상에 있지도 않았던 건데. 서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꼬리가 밟힌 것입니다. 서준은 황재호를 안전한 곳에 딱 가둬두고 재판 날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재판 당일, 지수는 오노인이 정성껏 다려준 약 덕분에 혈색이 좋아졌지만 아직은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법원 앞에는 지수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한지수 힘내라 하며 피켓을 들고 응원을 보냈습니다. 백발의 오노인이 지수의 휠체어를 든든하게 밀며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수야, 겁내지 마라. 이 할애비가 뒤에 있다. 피고석에 앉은 민석은 어디서 얻어 입었는지
구질구질한 점퍼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재판 시작을 알리자 지수 측 변호인이 기다렸다는 듯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판사님, 강민석이 제출한 수첩은 가짜입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여기 쓰인 잉크는 작년에 출시된 신제품입니다. 3년 전에는 구경도 못할 잉크인데 어떻게 3년 전 수첩이 존재합니까? 법정안이 웅성웅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변호인은 멈추지 않고 민석이 중국에서 보낸 이메일까지 공개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강민석이 중국으로 도망가자마자 보낸 메일입니다. 땅이나 갖고 살아라.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니 다시는 연락 말아라고 본인 입으로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판사가 엄한 눈으로 민석을 쏘아붙였습니다. 피고, 이 메일 보낸 거 맞나? 아,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민석이 혀 짧은 소리를 내며 얼버무릴 때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지수의 공장 앞에서 가짜 부작용 연기를 했던 남자가 증인석에 앉아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강민석 씨한테 돈 받고 환자인 척 연기한 겁니다. 저는 그 천린삼약을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법정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노기가 등등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민석의 주장은 전부 사기로 판단된다. 지수의 숲 가압류를 즉시 취소한다. 또한 강민석은 원고를 버리고 도망친 뒤 재산까지 뺏으려 한 죄질이 나쁨으로 재산 분할은 100대 0. 위자료 3억 원을 지수 씨에게 지급하라. 민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100대 0이라니. 판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여자가 내 재산 다 뺏어갔다고요. 민석이 난동을 부리자 판사는 법정 모독죄로 당장 구금해 하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민석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구경하던 시어머니 박 여사와 시누이 민희도 내 아들 살려내 하고 악을 쓰다 공무집행 방해로 같이 끌려나갔습니다. 아주 셋이 세트로 천벌을 받는 꼴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선 지수 앞엔 검찰 수사관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지수는 미리 준비한 고발장을 건넸습니다. 민석의 명예 도용과 횡령을 낱낱이 밝힐 증거들이었습니다. 또한 뇌물을 받고 지수의 땅을 팔아넘기려던 마을 이장과 부동산업자 장 씨도 그날로 수갑을 찼습니다. 누명이 벗겨지자 지수의 숲은 이전보다 5배나 더 대박이 났습니다. 지수는 자기를 배신하려 했던 직원들까지 한 번은 용서하겠다며 품어주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서준은 지수를 지켜낸 공로로 전무이사로 승진했고 지수는 오노인에게 회사 지분 10%를 주며 평생 제 가족으로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인은 서명하며 아이처럼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편 감옥으로 가기 전 유치장에 갇힌 민석과 시댁 식구들은 더 무서운 일을 겪었습니다. 중국에서 그들을 쫓아온 사채업자들이 한국 경찰서 앞까지 찾아와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살려주세요. 차라리 감옥에 넣어주세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 죽이려 해요. 박 여사는 경찰서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지수는 면회실 유리 너머로 민석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나 한 번만 살려줘. 제발. 민석이 비굴하게 빌었지만 지수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네가 쓰레기통에 버린 그 땅이 나를 살렸고 너를 이 구렁텅이에 쳐넣은 거야. 다시는 내 이름 부르지 마. 지수는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서준이 지수의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는 주머니에서 황금색 산 모양 메달을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
지수 씨, 그게 뭡니까? 제 훈장이에요. 쓰레기통에서 보석을 건져 올린 저한테 주는 상이죠. 가을 햇살 아래 지수는 난생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꽃피고 새울던 정선 산골에 어느덧 다시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 민석은 차디찬 교도소 담벼락 안에서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명예 도용에, 횡령에, 위조에. 죄가 하도 많아 징역 7년이라는 엄벌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강남바닥에서 와인잔이나 흔들며 떵떵거리던 그 손이 이제는 하루 종일 종이상자나 접느라 거칠어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요양원 창가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가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치매가 귀신같이 찾아와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민서가 우리 아들 밥 먹어야지. 엄마가 갈비 맛있게 구워놨다. 간병인이 숟가락을 쥐어줘도 박 여사는 허공만 보며 아들 이름만 불렀습니다. 시누이 민희도 별 수 없었습니다.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장에 끌려가 매일 산더미 같은 세탁물을 빨며 손톱이 다 빠지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민희가 노역장에서 눈물로 쓴 편지가 지수의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언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살려줘. 언니 회사에서 청소라도 할게. 제발. 지수는 그 편지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문서 분쇄기에 쑥 집어넣었습니다. 위잉 소리와 함께 가짜 눈물이 섞인 편지는 종이 조각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이제 그런 비굴한 편지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수의 숲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일본이며 미국이며 지수의 천린삼을 목구해서 난리였습니다. 지수는 화려한 시상식 무대에 올라 반짝이는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잘나서 받은 게 아닙니다. 정선의 기름진 땅과 저를 믿어준 모든 분의 상입니다. 지수는 예전에 쫓겨났던 서울 아파트 1204호도 다시 예쁘게 꾸몄습니다. 1년 전 빛 고지서와 쓰레기통이 놓여있던 그 식탁 위에는 이제 전 세계 불우이웃들이 보내온 감사장과 아이들의 웃는 사진이 꽃밭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정선에 썩어가던 폐가는 이제 한지수 기념관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것들의 가치를 찾는 곳이라는 간판 아래 전국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와 지수의 손때 묻은 괭이와 구겨진 땅 문서를 보며 희망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지수를 귀신 붙은 집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지수를 마을의 보배라며 신주단지 모시듯 했습니다. 공장 덕분에 마을에 돈이 돌고 젊은이들이 돌아오니 동네 전체가 잔치집 같았습니다. 오 노인도 30년 만에 연구복을 입고 신약 개발에 성공해 전 세계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서준 전무가 지수를 정선 공장 테라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엔 예쁜 꽃다발과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 씨, 당신이 법정에서 휠체어 타고 당당하게 싸우던 그날부터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당신 식탁 위에 눈물이나 빚쟁이 고지서가 올라오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습니다. 나랑 결혼해 주겠습니까? 서준이 반지를 내밀자 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때 돌밭이었던 저 밑의 산밭이 이제는 초록빛 비단처럼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서준 씨. 두 사람의 결혼식은 정선 숲속에서 소박하게 열렸습니다. 오 노인이 주례를 서며 지수야, 너는 이제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 하고 외치자 온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껴안고 지수는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5년의 서름이 그 눈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지수의 성공 신화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온 나라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감옥에서 그 뉴스를 보던 민석은 벽만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훗날 민석이 출소해 지수의 회사 정문 앞까지 찾아왔지만 너무나 눈부시게 성공한 지수의 모습에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하고 도망치듯 돌아섰습니다. 민석이 보내온 만나달라는 구걸 섞인 편지에 지수는 딱 한 줄을 적어 반송했습니다. 나를 찾지 마라. 민석이 지수에게 썼던 그 독한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것입니다. 지수는 이제 남의 눈치 보는 며느리도 무시당하는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지수라는 이름 석자로 세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배 저무는 정선의 철린 산밭. 지수는 바람에 흔들리는 초록 잎사귀들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 유리 액자 속에 구겨졌던 땅 문서 위로 황금빛 노을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진심은 땅을 속이지 않는다. 지수의 인생은 이제야 진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땅 문서 한 장이 한 여자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쓰레기통 속에 구겨진 채 아무 가치도 없다고 내던져진 종이 한 장. 하지만 그 종이를 주워든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산길을 올라가고 돌밭을 괭이로 파헤치고 빗속에서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쏟은 만큼 돌려줬고 흘린 땀만큼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릴 수는 있어도 진심까지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수가 증명한 것은 철린 삶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버림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 순간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바닥을 찍어본 사람은 올라갈 일만 남아 있다는 것을. 쓰레기통 속에 버려진 것이라도 주워들 용기만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